안녕하세요. 늘솜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국이 갑자기 인재비자 비용을 20배나 올리면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대응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제조업계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문 인력 비자 비용을 하루아침에 20배나 인상하면서 1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들이 일순간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이들은 너무나 침착하게 대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강대국의 인재 압박을 뛰어넘는 진짜 대안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제조업의 새로운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한 이유산업정책 자문관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 노박입니다. 이유산업정책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지난 20년간 제조업 혁신을 분석해왔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 1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 CEO들이 동시에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원인은 하나였죠. 미국 정부가 전문 인력 비자 비용을 기존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20배나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벌써 30건의 긴급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각국 주재 상무관들이 보낸 현지 상황 분석이었죠. 헤드라인들을 훑어보니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산업계 대혼란,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 비상대책회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반, 비자 하나에 중형 설비 한 대 값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라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항공우주기업 아시아 총괄이었죠. 우리 엔지니어 한 명 파견하는데 10만 달러면 차라리 현지 채용을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20년간 구축해온 글로벌 인력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한다는 것이었죠.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의 미국 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 달러가 넘어요. 오후 3시, 미국 텍사스주 경제개발청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채용 계획서를 백지로 제출했다는 것이었어요. 계획된 일자리 2,000개가 모두 미정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각국 제조업체들의 대응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ASML은 미국 파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대만 TSMC는 애리조나 공장 운영진을 전면 재구성한다고 발표했죠. 저녁이 되자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인상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인재 이동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전략이 통할까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당황하고 있는데 한국 측은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준비된 대안이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말 그럴까요? 이틀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채용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배정하려던 한국인 엔지니어 200명의 파견 계획을 전면 취소했어요. 대신 현지 채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지에서 반도체 설계 전문가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SK하이닉스는 더 과감했습니다. 미국 내 R&D 센터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인력마저 본국으로 복귀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담당하던 차세대 메모리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본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가장 당황한 건 미국 지방정부들이었어요. 조지아주 경제개발 담당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반, 우리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요?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 투자로 지난 5년간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오하이오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 중이던 배터리 공장의 핵심 기술진 투입이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공장은 완공되었지만 정작 운영할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건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처럼 항의하거나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획을 수정할 뿐이었죠. 마치 이미 준비해둔 플랜 B가 있다는 듯 했어요. 한국 대기업 관계자와의 화상회의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선택지를 계산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너무 담담했어요. 10만 달러 비자 비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전히 경제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한국 기업들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숙련 엔지니어 한 명의 연봉이 8만 달러라면 비자 비용만으로도 1년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자 승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대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는 인력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재배치하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 중심의 글로벌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늦게 받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 경험상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브뤼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나선 것이에요. 미국 없는 제조업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한국 기업들과의 직접 접촉이었어요. 첫 번째 미팅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상대방은 대기업 자동화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 윤태호 씨였죠.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 리스트는 20개가 넘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제 첫 질문에 윤태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생산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미국은 우리 전체 생산의 18%입니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윤태호 씨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18%라는 게 정말 포기할 수 있는 비중일까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윤태호 씨는 주저하지 않고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 기지 현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체코, 폴란드. 이미 15개국의 생산 거점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리스크 분산을 준비해왔습니다. 윤태호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 의존도를 계속 줄여온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핵심이거든요. 첨단 반도체 장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기업들 말이에요. 제가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태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장비 개발에 투자해온 것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의 장비 자체 제작 비중이 지난 5년간 20%에서 60%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더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이반 씨, 대안이 없다면 이건 반항일 뿐이죠. 제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윤태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일 체코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미국의 기술력과 시장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20년 경험상 미국을 벗어난 첨단 제조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정리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자료들이 과연 현실적일까요? 아니면 협상용 블러핑일까요?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체코로 출발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해 3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반,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이 당근을 꺼내 들었어. 동료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비자 비용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만 늘린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관련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억 달러는 분명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복잡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현지 채용 의무 비율 증가, 기술 이전 협약 체결. 사실상 더 많은 통제를 의미하는 조건들이었죠. 프라하행 비행기 안에서 윤태호 씨와 다시 통화했어요. 보조금 소식 들으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예상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제 질문에 윤태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돈은 주지만 규칙은 바뀝니다. 그의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당근 뒤에 숨은 채찍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착륙 후 체코 현지 언론들의 반응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어요. 체코 정부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저녁에 체코 산업부 관계자와 만나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설명에 따르면 복잡한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하게 경제적 파트너십만 요구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보조금 제한을 두고 업계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는 미국이 진심이라면 비자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어요. 반면 일부 네덜란드 기업들은 보조금의 매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의 판단이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는 하되 최종 결정은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뭔가 더 확실한 근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밤늦게 받은 메시지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지사가 직접 한국 기업 CEO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협상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은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이미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체코 공장을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이 말하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체코 브루노 외곽의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자동화 공장이었어요. 건물 규모는 축구장 3개를 합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차들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윤태호 씨가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이 좀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자동화라고 해봤자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제 경험이었거든요. 출입문을 통과하자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봇팔들이 정교한 동작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공장 대비 인력 투입이 40% 줄었습니다. 윤태호 씨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2만 개, 불량률은 0.1%였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성 지표였습니다. 동일한 설비 기준으로 생산성이 60% 향상되었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자동화 공장 중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AI 비전 시스템이 제품 품질을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있었어요.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별도 라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운영 인력은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체 공장을 12명이 관리합니다. 윤태호 씨의 답변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같은 규모의 전통적인 공장이라면 최소 50명은 필요했을 텐데요. 중앙통제실에서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전체 생산 과정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AI가 먼저 감지하고 자동 대응합니다. 설명을 들으니 정말 사람 없이도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현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체코인 엔지니어 야로슬라프가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고급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모두 자동화되고 사람은 시스템 관리와 개선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오후에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린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윤태호 씨가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에서 온 핵심 기술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현지 채용이거나 원격 관리가 가능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공장의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에 같은 규모의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하는데 추가 인력은 단 5명만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공장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간 제가 알고 있던 제조업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말하는 미국 없는 시나리오가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자동화 수준이라면 정말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력. 이동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체코 공장 견학을 마친 다음 날 윤태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본사의 미래 전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틀 후면 전사 임원진 앞에서 차세대 공정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본사 회의실은 경직된 분위기였어요. 50명 남짓한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태호 씨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게는 특별히 마련된 관찰석이 있었습니다. 2028년까지 핵심 공정의 92%를 무인화하겠습니다. 윤태호 씨의 첫마디가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92%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동화율이 60% 정도인데 내년 만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2025년 70%, 2026년 80%, 2027년 88%. 매년 체계적으로 자동화율을 높여가는 계획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투입될 기술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I 비전 검사 시스템으로 품질 관리 인력을 70% 줄입니다. 윤태호 씨가 첫 번째 핵심 기술을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불량품을 감지하는 AI 시스템이 작동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찾기 어려운 미세한 결함까지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율 운반 로봇이었습니다. 물류 담당 인력이 80% 감소합니다. 공장 내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부품을 운반하는 로봇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GPS 없이도 자체 내비게이션으로 최적 경로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예측 정비 시스템으로 장비 관리 인력을 90% 줄입니다. AI가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고장 발생 2-3일 전에 미리 경고한다는 것이었죠.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투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총 20억 달러입니다. 윤태호 씨의 답변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3년 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었어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연간 12억 달러, 품질 향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가 8억 달러. 경제성 분석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의 바탕을 둔 전략이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건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윤태호 씨가 발표의 핵심을 요약했어요. 미국의 비자 정책이나 인력 이동 제약이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글로벌 전개 계획이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 체코. 모든 해외 공장에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별 인력 수급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발표가 끝난 후 임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 정도면 정말 미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겠네요. 한 부사장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20년간 제조업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급진적인 자동화 계획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조업의 중심축이 정말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공식 승인한 것이에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이 브뤼셀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윤태호 씨도 함께 왔었어요. 이번에는 기술 자문이 아닌 정책 협상 담당자로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세제 혜택이었어요.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EU 측 협상 대표의 제안이었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혜택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EU와 한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5,000명의 유럽 청년들이 한국 기업의 최신 자동화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어요. 상호 윈윈하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했어요. 정치적 리스크는 제로로 보장합니다. EU가 한국 기업들에게 약속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식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나 정치적 압박은 없다는 것이었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한다는 의미였어요. 계약 조건을 검토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요구한 조건들이 매우 실용적이었어요. 복잡한 정치적 조건이나 기술 이전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동맹을 원합니다. 한국 측 수석 협상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죠. 협정 체결식은 이틀 만에 성사되었어요. 통상 이런 협상은 몇 달씩 걸리는데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양측 모두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복잡한 이해관계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향후 5년간 EU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이에요. 독일의 연구개발센터, 폴란드의 생산기지, 네덜란드의 물류 허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했어요. 직접 고용 1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전망이었습니다. EU 각국 정부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던 이유였어요. 협정 발표 후 언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독일 언론은 새로운 산업 동맹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매체들은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난 다변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윤태호 씨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기반이 생겼어요.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계약서의 한 조항이었어요.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호 합의 없이는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었어요. 저녁 리셉션에서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반, 당신의 보고서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제 20년 경력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 측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갑자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더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았으니까요. 석 달 후, 제가 브뤼셀 EU 본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4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제조업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 모델과 유럽의 선택이었어요. 2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미국 중심의 제조업 질서는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운 중심은 기술적 자립도와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 제 20년간의 분석 경험을 총동원한 결론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28명의 집행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 발표 시간은 30분이었지만 준비에만 2달이 걸렸어요.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완벽하게 검증했습니다. 이제 중심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제 발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과거처럼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적 관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전략적 선택과 실행 능력에 따라 새로운 중심이 형성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자동화율 92% 달성, 정치적 리스크 제로, 환경 구축, 다국가 생산 네트워크 완성.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제조업 표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안은 EU의 전략 방향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의존도는 체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EU만의 독립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자동화 기술에 2천억 유로 투자, 아시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정치적 압박에 취약하지 않은 기술 자립 체계 구축. 모두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었어요. 발표 후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 집행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모델이 정말 유럽에서도 통할까요?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습니다. 이미 체코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문제는 의지뿐이에요. 프랑스 집행위원회 질문도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제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관계 악화가 아니라 관계 재정의입니다. 종속에서 협력으로 바뀌는 것이죠. 회의 후 개별적으로 받은 피드백들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네덜란드 집행위원은 이제야 명확한 방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 확대해야겠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집행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의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EU의 새로운 전략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제 보고서가 정책 문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어요. 보고서 발간 후 각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조업 패권의 조용한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미국 없는 시나리오의 현실화라고 평가했어요. 한 달 후 윤태호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반 씨의 보고서 덕분에 유럽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석 달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제 개인적인 인식은 물론 EU 전체의 전략 방향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질서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충분한 준비와 실행 능력이 있다면 새로운 중심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심은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나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